2011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한국어 웅변대회. 자, 이곳에서 한 미군의 연설이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보다 우기지 마라. 독도는 한국. 와. 대한민국 만세. 한국 사랑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준 저 군인은 미국인 마이클 페레스 상병입니다. 지금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후에도 한국인 아내,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자칭 한국 덕후로 이름을 날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도 갖고 있지 않은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 홍보를 꺼내서 한국 동전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는 어머.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돈 덕후입니다. 아 진짜? 저희 채널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비싼 내가 옛날에 새우 봤는데 저 어떻게 다 모았냐? 그리고 돈에 대한 역사 또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 어머. 한자 6급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합니다. 거기도. 대단하다. 실제로 그의 집안 곳곳에는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 돈들이 무려 7,000개 이상. 어머머. 자, 고려시대 동전인 사만중모부터 1966년에 발행한 한국 최초의 10원 동전 등 시대별 화폐는 기본이고요. 2002년 월드컵 기념 주화, 광복절 70주년 기념 독도 메달 등등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 주화까지 모아놨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그 미국 돈 모아도 네. 굉장한 일일 텐데 왜 한국 돈에 꽂혔을까요? 굳이 그렇죠. 예. 2007년 20살 나이에 주한미군으로 파견된 마이클,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아이고, 있었을 예. 때 군인이었던 그는 기름 제거를 위해 파견이 됐는데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서서 돕다니. 맞아.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사랑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 돈에서 확 빛을 또 발한 겁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랑, 한국 화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며 너튜브 채널을 운영.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동전과 또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파란 눈의 한국인 마이클 페레스. 당신을 한국 덕후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요. 한국 사랑으로 SNS 무려 58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미국인, 아니 자칭 대한미국놈 울프 슈레더 씨입니다. 아, 이분 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7년 전인 2011년 미국 애틀랜타 출신인 울프 슈레더 씨는요. 평소에도 스타크래프트 B를 좋아해서 아마추어 캐스터로 활동했던 그가 모 인터넷 방송 e스포츠 중계의 해외 중계진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게임으로 시작된 그의 한국 사랑, 결국 게임 캐스터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한국에 아예 털을 잡고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 그가 자칭 대한미국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 울프의 SNS는요, 라면, 삼겹살, 김밥, 감자탕, 그리고 소주까지. 아, 정말. 맥주랑 맥주 모르니까 뭐 있어요? 2017년 7월 중국 샹하이로 출장을 갔을 때 컵라면으로는 부족해서 전기 냄비 가져왔다. 아름다운 샹하이의 전망도 식후경이다. 해외 출장에서도 빛나는 한직 사랑. 그리고 그해 10월 미국 LA에 갔을 때는 난 이제 미국 음식 먹어야 되네. 미국 전통 음식은 한국처럼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 라며 미국인들의 소울푸드, 햄버거를 앞에 두고도 심드렁한 표정으로 사진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의 최애 음식은 부대찌개. 부대찌개죠. 어느 날 동료 해설가의 권유로 부대찌개를 처음 접한 그 데스티니. 그를 사로잡은 건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평소에도 한국 라면에 푹 빠져 있었던 그는 부대찌개와 면사리의 환상 콜라보에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자, 이때부터 부대찌개 덕후로 등극.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네 생각이 났어. 배달시킨 너의 모습은 진짜 아름다웠어. 라며 아침부터 부대찌개를 배달시켜 먹는가 하면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도 당연히 이걸 먹어야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어김없이 부대찌개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진짜 팔로우하면서 보면서 저번에 부대찌개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를 굉장히 유심히 보게 돼요. 그렇죠. 야, 근데 정말로 리얼, 진심인 거예요. 전 진심이에요. 예. 이뿐이 아닙니다.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라면을 나눔, 기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다. 이제 정말 한국인의 정까지 배치 완료. I love 한국. 한국 사랑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휴잭맨 진짜 좋아요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 뭐 저분이 한국 좋아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죠. 휴잭맨의 한국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회계사였던 휴잭맨의 아버지는요, 출장차 1년에 서너 번씩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으로 늘 전통 기념품, 뭐 한국의 먹거리 등을 사왔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어린 시절 휴잭맨의 방에는 무려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요. 와. 여동생은 한복을 입고 다녔다고 아, 합니다. 어릴 때도 그 정도는 몰랐어요. 이 정도는 몰랐죠?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휴잭맨은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했을 오마이갓. 정도인데요. 2009년엔 서울 홍보대사로 위촉, 와. 할리우드 배우 최초로 전 세계에 서울 알림이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자신도 집에서 I love 서울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즐겨 입는다고 한 코리아 러버 휴잭맨. 아, 되게 고맙다. You know, I think Korea is 짱. Very, very. 휴잭맨의 뒤를 쫓는 한국 러버 할리우드 스타가 또 있습니다. 누구지? 자, 이 용맹한 외국 소녀는요, 레지던트 이블의 히로인 밀라 요보비치의 딸 에버입니다. 오. 주짓수, 킥복싱, 가라데 이런 다양한 무술을 즐기던 밀라 요보비치. 그중에서도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는 딸에게도 3살 때부터 태권도 교육을 이야. 그 많은 이제 무술을 다 해봤지만 해봤는데. 태권도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죠.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데요. 집에서 직접 불고기도 해먹는다고 합니다. 2017년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로 내한을 했는데 밀라 요보비치의 한국 사랑에 감동한 한국 팬들이요. 그녀에게 짜잔! 주민등록증을 선물했습니다. 이름은 오미라. 오미라라는 이름도 잘 어울린다. 저희 집안 분이 되셨네요. 예. 그런데 오씨가 됐네요. 같은 오네요, 그죠? 한국은 뭐랄까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밀라 요보비치. 앞으로도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성북구 동소문동 육가 일대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대의 한옥이 사라지게 될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옥은 낡고 뒤떨어진 집이 아닙니다.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재개발을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앞장서서 한옥을 지켜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출신의 피터 바톨로메 씨입니다. 자, 그의 한옥 사랑은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터 바톨로메 씨는 1968년 농업 등 교육 봉사를 위해 미국에서 파견된 평화봉사단 단원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조선시대 상류층 가옥 선교장. 자, 그때 그는 나무와 흙을 사용한 한옥, 자연과 가장 가까운 집 이 한옥의 매력에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된 겁니다. 2년 뒤인 1975년 성북구 동소문동 육가에 위치한 지금의 한옥을 구입해 정착. 지붕의 기와도 새로 올리고요. 또 전 집주인이 달아둔 유리 셰시문을 떼고 다시 한옥에 올리는 전통 창살의 한옥문을 다시 달기까지 대단하다. 한옥과 어울리는 자그마한 정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자, 하지만 2004년 동소문동 육가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저 한옥을 허물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그. 어떻게? 그래서 이에 맞서 피터 씨와 주민 20여 명은 2007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 기나긴 소송을 1년 6개월 동안 이어갔고요. 결국 2009년 6월 성북구 동소문동 육가 199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와, 행정소송 이기기 진짜 힘든 건데. 그걸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옥을 지키겠다고. 반백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몸소 지켜본 푸른 눈의 한옥 지킴이 피터 바톨로메 씨. 국민들이 알아서 보존, 알아서 계속 유지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2012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온 청년 윈토소.
경남 밀양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해외 취업을 온 그.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늘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한편 동료들은 먼 타지에서 온 그를 가족같이 여기며 늘 살뜰히 챙겼는데요. 민토쏘 생일 축하해. 한국에선 생일날 미역국 먹어. 맛있지? 아, 쉬는 날인데 뭐해? 야, 같이 놀러 가자. 그렇게 가족같이 어울리며 함께 일한 지 어느덧 7년. 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국이 정말 좋아. 이렇게 한국을 무척 사랑하게 된 윈토쏘는 한국 정착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중 그만 뒤로 넘어져 어머.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된 윈토쏘. 급히 부산의 모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사 결과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출혈이었습니다. 어머. 한편 이 소식을 듣고 미얀마에 있던 누나인 띠따른 외는 급히 한국으로 왔지만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동생분은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고만 윈토쏘. 전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올해 이거 초에 기사를 봤어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 고맙고 안타깝다.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누나 띠따르네는 물론 미얀마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나 띠따르네는 가족들과 상의를 한 뒤 큰 결정을 내립니다. 제 동생 윈토쏘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윈토쏘도 그러길 바랄 거예요. 정말 감사하긴 합니다만 저런 결정을 내리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자신의 동생을 살뜰히 챙겨주는 한국인들에게 늘 고마웠던 가족들. 그래서 누나는 동생도 자신과 뜻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렇게 윈토쏘의 장기들은 한국인 난치병 환자 4명에게 새 생명의 빛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자, 그리고요, 더 가슴을 울리는 일은 한국 정부에서 낯선 타국에서 벌어진 사고로 경황이 없을 윈토쏘의 가족에게 장례비와 진료비 등 약 5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전달했는데요. 가족들은 이걸 또다시 한국인은 아픈 아이들에게 써달라며 어머. 전액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분들 천사들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비록 짧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청년 윈토쏘. 그가 한국에 남긴 사랑은 영원히 따뜻한 빛으로 남을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곳은 오후 4시만 되면 한 건물 앞에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푸른 눈의 외국인. 사랑합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노숙인들을 위한 저녁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하종 신부. 그의 본명은 빈첸시오 보르도. 한국에 선하시다. 온 지 29년 된 이탈리안입니다. 얼굴이 너무 선하지 않아요? 웃음이 그냥 사랑이 가득 차 있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김하종 신부는 19살에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목 활동을 위해 신부가 된 지 3년 만인 1990년 독거노인들을 위해 성당 부설의 독거노인 점심급식소 평화의 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1997년 우리나라 최대 경제 위기였던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가 발생. 당시 거리로 나온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있을 공간과 음식 등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또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요. 네. 정말 나라 전체가 우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따뜻한 진심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걸까요? 어느 날 김하종 신부를 찾아온 한 신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뜻깊어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며 한 건물을 무료로 임대해주겠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그 고마운 분의 어머니 세례명이 안나여서 안나의 집이라고 이름 짓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더 넓은 급식소를 마련해 매일 500여 명의 노숙인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노숙인들은 무려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안나의 집은 단순한 무료 급식을 넘어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요. 실업 상담, 자활 작업장 연계 등 노숙인의 자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하정 신부님은 노숙인들의 아버지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2015년에 법무부로부터 특별 공로자로 선정돼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받아서 사랑 나눌 수 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홍커우 공원 폭탄을 투척하고 의거한 윤봉길 의사.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김구, 엄항섭,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 김철 선생은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때 그들이 피신한 곳은 다름 아닌 한 외국인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요? 이들을 숨겨준 사람은 바로 미국 선교사 조지 애시모어 피치. 만약에 애시모어가 아니었다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금방 발각됐을지도 모르는 일. 와. 그는 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런데 점점 좁혀오는 일본 경찰의 수사망. 결국 그들의 은신처는 탄로가 나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안 되겠습니다, 선생. 제 아내와 부부로 위장해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조지 애시모어 피치는 김구 선생과 일행을 중국인으로 변장시킨 뒤 자신의 아내 제럴딘과 부부 행세를 해 상해를 빠져나갈 것을 제안. 그 덕분에 김구 선생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무사히 상하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에 불법 체포된 한국인들의 석방운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특히 안창호 선생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일본은 안창호에 대한 체포 영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장으로 그를 체포한 뒤에 체포 영장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서한을 프랑스 언론사에 보내며 그의 석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를 저렇게 안 알리면 뭐 누가 관심 내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국제적으로는 힘이 없었기 아예 때문에 없죠. 어떻게 예. 말을 해봐야 안 먹히는 시대였잖아요. 정말 큰 힘이 되신 그런 분이네요. 한편 조선 독립에 이바지한 한 이방인의 노력에 감동한 정부는요. 1952년 문화공로 훈장과 1968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 또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를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숨은 조력자 조지 애시모어 피치. 그 이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54년 4월 17일 당시 26살이었던 맥그린치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선교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학살 사건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 그리고 1950년에 발생한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까지 제주도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모두 지켜본 맥그린치 신부는요. 먹을 것이 없어 살 길이 막막한 제주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제주도에 필요한 건 선교보다 당장 살아나갈 방법을 알려줘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기르는 흑돼지를 본 신부는요. 이 돼지를 제대로 키워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맥그린치 신부의 고향인 아일랜드도 목축업으로 아주 유명했고 또 아버지가 수의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축이 아주 친근하셨던 분인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척척 풀렸던 건 아닙니다. 보수적인 제주도의 어른들은 돼지를 키워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에 수행을 다녀오는 길에 새끼를 뺀 암돼지 한 마리를 구입한 맥그린치 신부. 이후 제주도에서 4H 회원들과 함께 암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를 마을 소년들에게 한 마리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새끼 돼지 2마리를 다시 돌려주세요. 라면서 분양료를 대신해서 새끼 돼지를 받는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처음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새끼를 팔거나 잡아먹기도 했지만 아이고. 신부는 좌절하지 않고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네네. 이렇게 돼지 한 마리의 기적이 무려 1만 마리까지 늘어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다단계네요. 그리고 약 6년 뒤인 1961년에는 현재는 성 이시돌 목장으로 불리는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을 설립. 이야. 이 목장으로 제주 목축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이후 목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형편이 어려워진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겨났고요.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주 최초 신용협동조합과 가축은행도 연이어 기획.
더불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제주도의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병원, 요양원, 유치원 등 복지시설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맥그린치 신부의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를 돼지 신부라고 부르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민들이 가난에서 해방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6월 법무부는 명예 국민증을 사후 헌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60년 넘게 이국의 낯선 땅 제주에서 청춘과 인생을 바친 고 맥그린치 신부. 축복의 땅 제주에서 정말 좋은 주민들과 함께 기적을 만들었어요.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21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우리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윌리엄 린튼. 그는 당시 일제에 의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이곳에서 일본의 철저히 무시와 억압을 받는 조선인들을 목격한 그는 그래, 내가 이들의 독립을 도와야 되겠어 라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19년 영명학교에서 태극기와 기미 독립선언서를 제작, 그리고 3월 1일에 열린 군산 만세운동을 대우에서 지도하는 등 3.1운동과 대한제국의 처참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거의 뭐 독립운동가인데요? 자, 그런데 이후 전주 신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게 된 윌리엄 린튼은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폐교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일본군 말에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자, 이렇게 일제가 일방적으로 윌리엄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건데요. 하지만 그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학교를 자진 폐교. 폐교해버렸네 정말. 이토록 감동적인 윌리엄 린튼의 한국 사랑. 그런데 사실 이런 한국 사랑은 그의 장인이었던 유진 벨 선교사 때부터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1895년경 전라도 지역에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운 유진 벨 선교사. 그의 딸 샬롯 벨과 결혼한 윌리엄 린튼은요, 한국에 정착해서 아들 4명 모두 한국인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했고요. 그의 셋째 아들 휴, 3대째가 되겠죠. 그는 39살 때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 자, 이제 4대째로 넘어왔습니다. 휴의 아들 스티브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요. 1994년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400억 원이 넘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북한에 지원. 그리고 스티븐의 동생 조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았는데요. 대단하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느낀 그는 결국 201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살았다. 나도 한국 사람 됐다. 자, 무려 100년 넘게 4대에 걸쳐 한국을 사랑해온 사람들. 이들의 의지와 또 투쟁, 그리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890년 의료 선교 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조선으로 온 로제타 셔우드 홀. 그녀는 조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곤 크게 안타까워했었는데요. 특히 어디 이 여자가 우회간 남자와 마주하겠어?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남녀 유배를 뚜렷했던 그 시절, 여성은 진료받기도 힘들었고 의료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의료인들이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조선 소녀들에게 꼭 의학 교육을 시키겠어. 그래서 그녀는 이듬해 겨울 이화 학당 소녀 5명을 데리고 생리학, 양리학 수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 로제타 선교사는요, 1928년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의 정말 놀라운 업적이 또 있습니다. 1894년 평양에서 한 기독교인의 딸 복녀를 만나게 된 그녀. 안타깝게도 복녀는 시각 장애인이었는데요. 장애 때문에 수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며 그래, 조선에 있는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 참 대단하다. 우와. 미국식 점자를 훈민 정음에 적합하게 개선을 한 거죠. 세상에. 결국 1898년 시각 장애인들도 글을 배울 수 있는 점자 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업적이 많아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네요. 지금 막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쫙 올라와요. 네. 조선인들 속에서 일할 수 있으면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의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푸른 눈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페인 출신 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유의베 신부입니다. 지난 1976년 선교사로 한국에 온 뒤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성심원의 주임 신부로 부임한 유의베 신부. 참고로 이곳은 150여 명의 한센인,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그는요, 인사 하나에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한센 어르신을 만날 때면요, 얼굴을 어루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한센인의 부모를 대신해서 이곳 자녀들의 학교 행사 참여, 진로 상담 등 인생의 멘토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고인들의 염습, 입관, 장례 절차까지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일인데요. 안타까운 건 정작 유의베 신부는 이곳 사람들을 돌보느라 스페인에 계신 부모님의 임종을 아이고.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정말 고마운 분인데 근데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신 건가요? 독일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학살로 피로 물든 스페인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에서 태어난 유의베 신부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쟁에 참상을 듣게 됐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의 6.25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의 동질감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유의베 신부는 73, 무척 연로한 연세입니다. 또 2번이나 교통사고를 겪은 뒤 오른팔에는 마비 증세가, 게다가 손가락 감각도 거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근데 더 풍부하게 또 온 사람들에게 그런 나라 나누고 싶다. 작은 사슴 모양의 섬.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 섬은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깃든 소록도입니다. 2005년 11월 어느 날 이곳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는 섬 전체를 큰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희들 전막을 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굽니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1950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낯선 나라 한국의 한센인 마을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곤 소록도행을 택하게 됩니다. 그 뒤 무려 43년 동안 그녀들이 보탠 기적 같은 손길. 당시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센병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진조차도 환자들과의 접촉을 꺼렸는데요. 하지만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달랐습니다. 맨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거나 자신의 손과 무릎에 환부를 올려 치료를 했고요. 또 약을 발랐습니다. 두 간호사의 모습은 살신성인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고요. 한편으론 한센병의 왜곡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녀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수녀가 아니라서 연금도 월급도 없었습니다. 아, 그 긴 세월 동안?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낌없이 퍼주고 또 퍼줬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면 마가렛은 의사 아버지를 통해 약을 조달받았고요. 정말. 고향인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때면 소록도를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서 소록도의 결핵 병동, 목욕탕 등까지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4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20대 꽃다운 나이에서 어느덧 은발의 70대 할머니가 된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몸이 성치 않아서 짐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결국 조용히 고향 오스트리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 일부 주민들은 갑작스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집에 두 분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또 행동과 사랑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재단에서 두 분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인류의 자산으로 삼고자 노벨 평화상 추진을 위해 지금 현재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0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의 망우리 공원. 그런데 매년 식목일이면 특히 사람들이 북적이는 한 묘가 있습니다.
그의 공덕비에 적힌 말.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일본의 산림수탈로 민둥산이 돼버린 조선 땅을 누구보다 푸르게 만들기 위해 앞장선 인물 아사카와 다쿠미. 1914년 24살 나이에 조선 총독부 산림과 직원으로 조선에 와서 수목 연구를 한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일본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그에 항거하는 3.1운동을 직접 목격한 그는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에 있는 동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말을 배워 유창하게 구사한 복장은 흰색 바지 저고리를 고수.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일본 경찰들이 조선 사람으로 오해해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엄혹한 통치를 할 때 나쁜 친일파들이 일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그는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자원 수탈 때문에 헐벗고 균형을 잃은 조선의 땅을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민둥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고요. 수목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자연 상태, 즉 흙의 힘을 이용한 잣나무 노천 매장법이란 양묘법을 개발합니다. 이 방법은 발화율을 높이고 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양묘법이었습니다. 아사카와의 공로 덕분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공림의 9%를 잣나무가 차지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게 우리나라 토양이나 뭐 기후나 이런 거를 정말 깊게 연구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를 해야 저런. 그러니까 예. 얼마나 고마워. 하지만 1931년 식목일 행사를 앞두고 조선 각지를 돌며 양묘 강연을 하던 그는 과로로 그만 급성 폐렴에 걸려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017년 부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한 일본인. 한국에 와서 제가 사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진심의 사죄를 한 이 일본인은요.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병사 서민 전쟁자료관의 부관장 다케도미 지카이씨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 위안부에게 대신 사죄한 이유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유언. 먼저 하늘로 간 나의 전우가 이 여성에게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나 대신 이 여성을 찾아 꼭 사죄하거라. 아버지가 남긴 사진 속 여인은 부산 출신의 위안부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아버지의 전우가 미얀마에 근무했는데요. 그곳에 12명의 위안부 여성이 있었는데 패전 뒤 일본으로 돌아간 아버지의 전우는 자신과 전우들이 위안부 여성들을 참혹하게 대한 것에 대해 큰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유언을 친구였던 다케도미 아버지에게 남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뒤 전우의 부탁을 지켜주지 못해 다시 아들인 다케도미에게 유언을 남기게 된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런 분들이 더 많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요. 조금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드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부탁한 위안부 피해 여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아버지 친구분의 진실한 사죄를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수소문 끝에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연락을 했고요. 2017년 다케도미는 부산 남구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미얀마 일본군 위안부 유물 기증식을 개최해 무려 한 세기를 지나 아버지의 전우가 한국인 위안부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과의 말과 함께 한국인 위안부의 사진 등 약 30여 점의 자료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아직도 저 부분이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분이 기증하신 그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겠네요. 다케도미는 유물을 기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외면하는 자는 현재가 보이지 않고 과거를 새기지 않는 자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바른 역사를 전하겠다는 일본인들이 부디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2012년 2월 한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한 일본인 남성이 이 소녀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라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큰 감동과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일본인의 정체는요, 70년대 한국 빈민의 아버지라 불린 노무라 모토유키 씨입니다. 1936년 아버지를 폐결핵으로 잃은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교토의 한 빈민촌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이 조센징 어디가? 이리 와서 내 좀 들어. 그래, 이 패배자야. 우리 발 닦게나 하라고. 제가 하면서도 화가 나네. 때려주고 싶네요. 꼴보기 싫네요. 아이고야. 나쁜 소년들이 제일 한국인 2명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한 노무라.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 느낀 노무라는요, 1968년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무작정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들을 직접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서 6만여 명의 빈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더기들 속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판자촌 사람들을 보면서 일제 침략이 없었다면 이런 빈민들도 없었을 거야 라며 노무라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계천 끝자락 송정동을 중심으로 본격 빈민 구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울의 빈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 처음 한 일, 우선 도쿄에 있는 집을 팔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집을 처분한 돈으로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청계천에 타가소를 설립, 그리고 카메라를 챙겨서 청계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뒤 강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판잣집과 허름한 골목들, 그곳 주민들의 일상과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까지 청계천 곳곳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이 사진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며 독일과 호주 등 해외에서 꾸준히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약 20여 년간 무려 2천여 명의 한국 빈민 아동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 또 병원비가 없는 철거민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받은 철거민들은 그를 청계천의 성자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무려 50번이 넘게 서울과 일본으로 가며 빈민 구제에 힘쓴 노무라 모토유키. 한편 그의 빈민 구제 활동이 알려지면서 우익 성향의 일본인들에게 각종 테러 위협과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예상되는 반응이죠. 그럼요. 청계천의 성자, 빈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노무라 모토유키. 그는 봉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한국인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그 사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무려 145년 만에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큰 뉴스였죠. 정말 큰 뉴스였죠. 이 외교장각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 규장각에서 약탈해 갔습니다. 한편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야, 이거 반환하면 다른 문화재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경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외교장각 반환에 앞장선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리 7대학의 교수 마르틴 프루스트 박사. 프루스트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에요. 파리에 돌아간 뒤 파리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 교수로 30년 가까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문화정책 담당관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일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외교장각 반환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1993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 고속철도 사업 관계로 방한했을 당시 외교장각 반환을 약속했지만요.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하자 그녀는 내가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나서야겠어 라고 결심했고요. 그 뒤 곧바로 파리 7대학과 파리 13대학 총장 등 주변 지식인들을 설득했고요. 결국 뜻을 모아 외교장각 의궤 반환 지지협회를 구성합니다. 어우, 감사해라.
외교장각 도서가 극히 일부만 해독되는 등 프랑스에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역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꼭 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프랑스 언론에 외교장각 의궤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비로소 2011년에 외교장각 의궤가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10여 년 만에 미테랑 대통령의 공약을 이 교수님이 실천해 주신 거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2015년 11월 프루스트 박사는 외교장각 의궤 반환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법무부로부터 특별 귀화 허가를 인정. 단순한 명예 한국인이 아닌 진짜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 살게 된 그녀는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So I got this honor to become Korean. I am a Korean now. 1991년 4월 초 서울을 찾은 한 일본인 노인. 그런데 그의 목적지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가 아닌 서대문 형무소. 서울이 많이 변했지만 여기는 그대로인 것 같네요. 자, 이 일본인은 이소가야 세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1928년 보병연대 보충병으로 소집되어 처음 조선 땅을 밟게 됐습니다. 제대 후엔 조선에 정착할 마음으로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일하게 된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 사택촌에서 살다 조선인 하숙집으로 옮긴 이소가야. 그런데 이 하숙집에서 만난 조선 청년들로 인해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하숙집의 정체, 바로 흥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의 아지트. 처음엔 그들의 대화를 반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소가야는 조선 청년들을 통해 점점 식민지 조선이 겪는 민족 차별과 부당한 노동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1년 이소가야는 조선 청년들과 본격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는 일본인부 조직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일본인 조합원을 모집. 노동자들의 교양을 위한 노동자 신문을 발행할 때 일본어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932년 5월 1일 그들은 노동자의 날 투쟁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만 일본 경찰에 발각. 결국 이소가야와 그의 동료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돼 투옥되고 마는데요. 자, 옥살이에 지친 그의 조선인 동료들조차 개인의 사상을 바꾸겠다는 전향서를 쓰고 추록했는데요. 하지만 이소가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채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감옥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인 60만 내지인 중 유일한 비국인이다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 가까이 함흥 형무소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그는 1941년 1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 번도 이제 뜻을 굽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선 노동운동가들의 동료였던 이소가야 세지. 5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서대문 형무소 방문 후 일본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본은 한민족에 대한 숙제를 죽은 자에 대해서도 행해야 됩니다. 한일 합방은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만이다. 위안부는 우리가 시킨 게 아닙니다. 혈압 상승, 뒷목 잡게 하는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 사건들. 일본 정부가 억지를 부릴 때 일본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인 요시다 고조 목사. 대박이다. 일본 사람이 1967년부터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온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사람들이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렀단 말이야?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속죄하는 마음을 갖던 중 직접 한국에 가서 나라도 대신 사과하자. 1981년 마침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2001년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사건,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이런 분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칼보다 강한 펜을 든 한국이 한국 땅을 찾아가는 건데 왜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보기도 시원하다.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 대사관, 그리고 일본의 여러 언론사에까지 일본의 잘못을 꼬집는 편지를 보낸 요시다 목사. 특히 2012년 8월 20일
한국의 분노를 모르는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내기도 해 큰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2014년 정기 위안부 수요 집회를 찾아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을 찾는 일본 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3.1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탑골공원,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숭고한 희생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의 견학을 데려가서요.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우리 땅 독도.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누구나 말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설명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 맞다라고 외치는 이가 있습니다. 일명 독도 지킴이, S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서 뵙기도 했었는데 일본 측 자료, 우리 측 자료 다 대조해가면서 반박까지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그런 자료를 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우리 땅 독도를 일명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증거로 이 지도를 보시죠. 호사카 교수는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본의 고지도들을 찾아냈고요. 이 고지도를 모아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를 출간하며 제목 세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제시. 2010년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1877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대일본 전도 원본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재밌는 게 일본도 자기가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만 있을 줄 알고 열람을 톤을 줬는데 톤을 줬는데 여기서 그게 나온 거지. 아니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1995년 Y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할 당시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더 해서 내가 학생에게 알려주겠네. 한 학생의 질문에 그저 말문이 막힌 그래, 한국에 계속 남아서 일제강점기의 문제와 독도를 제대로 연구해보자. 이후 2002년 처음으로 동아시아 학회에 독도 분쟁을 다룬 독도 문제의 미해결 문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이후 2009년엔 S대의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독도 영유권 분야 권위자가 된 호사카 교수. 2014년엔 독도와 동아시아라는 사이트를 통해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홍조 근정 훈장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겐지스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빨래 전문점 도비가트죠. 이곳에는 5,000명이 넘는 빨래꾼들이 하루 평균 10만 벌을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벌. 10만 벌. 이게 빨면 끝입니까? 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도 주부들 사이에서 이제 빨래 걱정은 안녕 외치게 만든 빨래 혁명이 일어났으니 바로 빨래 건조대. 아니 다른 나라엔 저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파는 양쪽으로 벌린 다음에 날개를 펴 올리는 여기다 이제 탁 치고 탁 쳐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진짜 어느 집에나 다 있을걸요? 2010년 인도 홈쇼핑에서 한국 빨래 건조대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개월 분량의 빨래 건조대 1,100대가 모두 완판. 이 역사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래 건조대, 스팀 청소기 등을 판매하는 국내 생활용품 H사. 그러나 중국제 저가가 마구 치고 들어오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되자 H사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결정한 게 바로 해외 진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회의 땅 인도였던 것이죠.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이 everyday 비. 하지만 빨래는 해야 되고 또 말려야 하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에서 세탁기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한 H사는 인도의 날씨부터 패션까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 사리는 화려한 보석에 장신구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가 무려 4-5kg에 육박. 여기에 빨래를 하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무게는 그 이상. 그래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새롭게 건조대 지지대와 접지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쓰는 건조대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은데요. 인도 몬순기 때 제품이 녹이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지화를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고민 많이 분석한 했네.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 잘하셨네. 그렇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빨래 건조대로 코리아 매직을 경험한 인도 주부들은요. 이제 냄새나는 꿉꿉한 옷을 안 입어도 된다니. 비가 오면 빨래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빨래 걱정 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만 다녀가면 공항에서 보물처럼 애지중지 손에 꼭 쥐고 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라봉, 라봉, 복숭아. 복숭아. 뭐 아는 거 다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네? 복숭아일 것 같지? 한국이 정말 과일 천국인데 네, 망고도 뭐를 있고. 한국에서 사가나 싶으시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 딸기 빼고 다 했어. 지난 2월에 열린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박보영 닮은 꼴로 유명했던 일본의 컬링 선수 후지사와 사츠키가 한국 딸기를 한 입 가득 맛있게 먹는 사진. 이거 화제가 된 거 아시죠? 네. 한류 과일로 국위 선양 중인 딸기는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는 아주 인기 과일입니다. 모르셨죠? 와, 전에 딸기가 없나? 있는데 다른 거죠. 아, 덜 단가 보다. 아, 이게 다릅니다. 어. 그런데요. 특히 태국에서 그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 2006년부터 태국에 수출된 한국 경남 진주산 딸기는 태국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태국 딸기보다 무려 1.5배나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딸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매향 품종의 딸기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 특유의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당도도 태국 딸기보다 더 높은 11에서 12브릭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태국 국민 사이에서 한국 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5년에 태국 국영방송 M콧에선 한국 딸기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방송까지 내보냈는데요. 한국 딸기 스타일. 직접 기자와 방송팀이 경남 진주의 딸기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고요. 대박. 내가 먹어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 멘트를 하면서 태국 육신내 고향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진짜 태국 방송이네. 자막 봐요. 태국에서 한국 딸기가 이렇게 인기인지 몰랐네요. 영화 굿윌 헌팅, 또 진주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렉, 그리고 영화 울버린의 휴 잭맨. 제2의 고향이 한국인 분이죠. 너무 유명하신 한국 사람이 분이죠. 뭐 네. 넘쳐나는 분인데요. 자, 이들과 또 이들의 2세가 관한 한국 스낵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 이제 유명한 얘기죠, 저거. 기. 자, 이들의 김 사랑이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한국의 김은 반찬이 아닌 스낵 그 자체입니다. 자, LA와 뉴욕 일대 초중고등학교에선 런치 스낵으로 김이 납품되기도 하고요. 납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할인 매장에 가면 데리야끼 맛, 아몬드 맛, 뭐 고추냉이 맛, 한국산 김으로 만든 김 스낵이 10가지 이상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냥 맞아요. 구워서 오히려. 밥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싸 먹든지. 우리는 반찬으로 먹는데 저기는 이제 소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스낵으로 소비되죠. 근데 이제 김이 입에 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구되고 막 입천장에 붙으면 이 손가락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아니 검은 종이를 왜 먹니?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삭하고 또 먹을수록 고소하고 거기에 또 짭조름한 맛까지 중독성이 정말 있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I love it. 자, 그리고 미국 인기 건강 쇼 프로 닥터 오지 쇼의 진행자이자 심장 전문의 메멧 오즈 박사가 본인의 쇼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식품으로 완전히 인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7년엔 6천만 달러, 오마이갓. 671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에는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무려 5억 달러, 약 5,600억 원을 딱 기록하면서 지금은 무려 109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김을 두고 식품계의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라고. 그러네. 저기 김부각까지 퍼지면 난리 나겠다. 거기다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부각에 맛들어봐. 맥주 플러스 김부각은 또 그렇지. 맥주 치맥의 많이 다음 타자죠, 거의. 그렇죠.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2015년 호주의 한 남성 잡지에서요. 애주가들 사이에서 숙취 해소용 이템으로 떠오른 한국의 한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뭐지? 자, 그러면서 이 음료가 정말로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는지 모 연구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자, 이 뱃속에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빠르게 돕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숙취 해소 인정 발표가 땅땅. 자, 이 기특한 한국 음료의 정체는 Do you know IDH? IDH. 저 IDH 글자를요, 잘 보시면 배 같아요. 아, 맞네. 바로 명불허전 배음료입니다. 자, 이 음료는요, 2000년대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면서 연간 30에서 40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배음료가 원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외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게 숙취 해소 기능이 있다는 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또 호주 잡지에서 숙취 효능이 딱 소개되고 난 뒤에는 술자리 또 필수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국위선양 음료가 또 있습니다. 풀려라 비로! 아시겠어요? 바꿔스. 자, 우리 지친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자연강장제 바카스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 한국인의 피로만 바꿔줄 줄 알았더니 바꿔스가 캄보디아에서 1인당 소비량이 무려 우리나라 약 3배다. 진짜? 오마이갓. 자,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만 2억 병이 수출됐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이건 진짜 몰랐다. 자, 2009년 캄보디아의 첫 땅을 밟은 이 바커스는요, 처음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생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D제약회사에서 마침 산업화에 접어든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파악해 자, 우리나라에도 이 컨셉이었죠. 피로 해소를 강조하며 광고를 해 제품 인지도를 팍 올렸고요. 아침 일어났는데 피곤하죠. 열심히 일한 당시. 졸려. 네, 운전도 졸려. 힘든 거죠. 네. 인상 팍팍 쓰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광고 같다, 야. 아우, 막 넥타이 하고. 인상 쓰다가 먹었어. 예스. 예스. 상도 받았어. 마지막에 보셨죠? 네네. 일 잘 돼. 그리고 상 받고.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이 바커스가 세계 에너지 음료 1위인 빨간소를 제치고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다. 빨간불. 네. 어머. 빨간소. 놀랍다, 놀라워.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성과를 내는데 이게 시간이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 한국 먹거리가 곧 세계인 76억 명을 모두 책임지는 그날까지 힘내라. 힘! 2015년 5월 미국의 C 뉴스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차세대 한류 열풍의 주인공 바로 한식입니다. 물론 한국 하면 김치, 불고기 등 대표되는 음식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그 한식 열풍에 불을 지핀 게 있었으니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B 한식 브랜드입니다. 자, 먼저 중국과 미국의 한식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해서요. 비빔밥을 주문하면 일단 기본 밥 위에 원하는 고기 토핑과 채소를 직접 고르게 했고요. 또 입맛에 따라서 고추장, 또 간장 소스까지 선택해서 골라 먹는 재미. 그리고 또 입맛에 딱 맞는 비빔밥으로 외국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큰 인기를 끈 게 무엇이냐? 만두지. 바로 만두. 사실 만두 하면은 딤섬, 뭐 교자 이렇게 중국이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6년
25년 동안 미국의 만두 시장을 독식해온 중국 L 브랜드 만두를 사뿐히 제치고 1위에 오른 게 바로 B 한식 브랜드의 만두로 갑니다. 만두 맛있어. 정말 놀랍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저 만두 맛있는 거 다 알아요. 네. 자, 1위 왕조에 오르기까지 부단한 개발과 또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건강식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서 만두 피는 얇지만 신선한 채소가 꽉 찬 만두소를 강조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만두소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 부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부추보다는 자, 미국인들이 친근하게 여긴다는 실란토르, 이 고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만두 시장 점유율을 12% 넘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77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에서 전 기자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젠빙. 중화권에서 간편한 국민 아침 식사 또 간식 메뉴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길거리 음식이 젠빙을 제치고 중화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토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미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인기야? 특히 대만에서 이 한국 토스트의 인기가 폭발적인데 저도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016년 대만에 첫 상륙한 한국의 토스트 업체 아이토스트는요. 대만의 유명 S백화점에서 정식 오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긴 줄이 1열로도 모자라서 2층부터 1층까지 2열, 3열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토스트 먹으려고 선 줄이에요? 저게 토스트 줄이에요, 저게.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아이토스트 1호점이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이 토스트를 맛보려고 웨이팅 2시간이 기본입니다. 매일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히트.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게 어쩌다가 이 토스트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 한국 토스트가 대만에 상륙하게 된 계기는요. 명동이나 홍대 이렇게 한국의 관광지를 찾은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연히 토스트를 맛보게 됐는데 맛있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SNS에 샵 한국 토스트 최고, 샵 한국식 아침 식사 이렇게 올리면서 입소문이 랜선을 타고 쫙 퍼지게 됐고요. 대박이다. 그 뒤부터 길거리 토스트 인기가 한국 필수 관광으로 또 토스트 가게는 맛집 성지로 등극. 그 인기에 힘입어 대만 현지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토스트만의 또 다른 매력. 햄, 치즈, 베이컨 치즈, 감자, 불고기, 스테이크 등 약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고소한 달걀 지단에 얇게 썬 양배추까지 수북하게 얹어주니 그리고 대만을 강타한 아이토스트의 활용점정은 뭐 있어요? 소스죠. 소스 맛있죠. 아이토스트만의 특제 시크릿 소스. 뭐 다 드셔보셨죠? 아, 그럼요. 네. 특허받은 과일 향의 오묘한 단맛 소스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한번 맛보면요. 풍성한 양배추가 완전 신선해. 대만엔 없는 소스 맛이야. 대박! 이라면서 한국 토스트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식 토스트. 그 인기는 앞으로도 한박 쭉 뜨거울 예정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다. 바로 떡볶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가 말이죠. 대륙을 넘어서 미식의 나라 대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으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한국의 즉석 떡볶이 D 전문점이 2016년에 첫 상륙을 한 뒤 2년 만에 무려 10호점을 돌파. 우와. 빨리 컸다. 참고로 즉석 떡볶이가 우리한테는 분식이라면 대만에선 1인당 약 10,000원대가 넘는 일종의 고급 음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예 레스토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즉석 떡볶이 식당도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석 떡볶이의 매력, 큰 팬에 떡, 매운 고추장, 양념, 각종 채소, 또 빠지면 크게 서운한 라면 사리까지 넣고 마무리로 즉석 떡볶이의 꽃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대만인들은 즉석 떡볶이라는 신세계를 대영접.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기 대만 뉴스에서는요. 허거와 비슷한 한국의 즉석 떡볶이 대인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허거 개념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현지화 전략으로 대만의 국민 간식이죠. 탱글탱글한 완자를 무한 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 리필 좋죠. 좋죠.
자, 다음 특종은요. 올해 초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가라치코를 배경으로 한 윤식당 2. 여기서 외국인들의 혼을 쏙 빼놓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호떡이죠. 아이스크림 호떡. 너무 좋아하시죠? 윤식당 2의 베스트 메뉴로 새롭게 주목받은 코리안 디저트 호떡. 그런데 이미 방송 전부터 해외에서는 호떡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진출한 B 한식당에서는요. 2012년에 처음 호떡을 선보였는데 노릇노릇 앞뒤로 잘 익힌 호떡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멋스럽게 플레이팅. 그 위에 시나몬 가루까지 샤샤샥. 우리가 이제 겨울에 길에서 먹는 그런 호떡이 뭐랄까 좀 명품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호떡이 고급 디저트 메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저 정도 비주얼이면 정말 그럴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맛있는 호떡. 외국인들이 이 호떡 한 입 앙 했더니요. Very creative. 호떡은 아주 창의적인 음식이에요. Fish and chips보다는 호떡? 인기가 뜨거웠다고. 그리고 이름도 Korean Sweet Pancake이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모, 여기 호떡 추가. 아, 호떡이라고 그냥 불러요? 호떡 만조. 그게 더 멋있네. 아, 그럼 그렇지. 외국 가서 우리 호떡 주세요.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호떡이라고 하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한국말이 아니라 쓰이고 있다는 거. 재밌는 게 호떡이 이렇게 인기 있는 후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요. 호떡의 믹스 제품까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호떡 믹스 제품으로 호떡을 야무지게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It's a Korean snack called hot dog. But the 진짜 problem with this 호떡. pack, 호떡 믹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붙이긴 하는데 저렇게. 어우, 김 나는 거 봐. 어우, 김 나는 거 봐. 안 뜨거우신가? 안 뜨거우신가 봐.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리고 호떡. 머지않아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coming soon.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앤 해서웨이. 노래 연기 모두 승승장구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 아름다운 그녀들의 손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의 활용 점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네일 아트. 그런데 이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분이 일명 뉴욕의 슈스스. 슈퍼스타들의 네일 스타일리스트, 한국인 진순초이 씨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활동 중인 그녀는 할리우드 탑스타들 비롯해 마크 제이콥비, 마이클 코어비 등 트렌디한 뉴욕 컬렉션에서 모델들의 네일을 담당할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미국 패션계에서 섭외 1순위를 차지하며 네일 여신이 된 이유. 그녀의 시그니처 네일 스타일. 깨끗한 바탕에 점과 선으로 포인트를 넣는 동양의 절제미가 미국 뷰티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요, 한국에서 창조한 네일 트렌드가 전 세계 네일 아트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치 깨진 유리를 손톱에 연출한 것 같은 글래스 네일. 일명 유리 조각 네일입니다. 정말 유리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나 이 열풍의 중심엔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활동하는 박은경 네일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별스타그램에 글래스 네일만 쳐도 피드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아, 저건 진짜 이쁘다. 안 반할 수가 없어요. 보석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 조각 네일을 본 해외 패션지에서는요. 유리 조각 네일은 창의적이고 유니크하죠. 이런 예술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건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남자들이라 사실 네일 아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건 이쁘죠. 잘 저건 모르는데도 알겠지. 저건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게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아, 이게 없으면 정원을 꾸미는 일은 뭐랄까 상상도 못할 것 같군요. 뭐야, 아직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Why not?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강에 한국산 농기구를 사용한 뒤 올라온 후기들입니다. 대체 이 대극찬 아이템이 뭐냐? 미국 정원사들의 마음을 훔친 한류 아이템. 이름도 참 좋고 아름다운 포미.
실제로 미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의 전통 농기구라는 설명과 함께 무려 130여 개 업체에서 이 호미를 절찬 판매 중이고요. 대박. 제품명은 역시 Korean Homey. Korean Homey.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진짜 so 핫합니다. 국내에서는 호미 한 자루에 약 2,000원인데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미는 약 20에서 30달러, 한화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대박이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품절 임박 스티커가 뚜아! 게다가 판매량이 많은 한 업체의 호미 만족도를 보면 평점 5점 만점에 무려 4.4점. 아마 저 나머지 0.6점도 배송 때문일 겁니다. 그러겠네요. 배송이 좀 늦을 테니까. 제품 때문이 아니라. 네,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갑자기 미국에서 호미 열풍이 분 이유가 있겠죠. K농기구 호미의 인기는요. 약 5년 전 너튜브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외의 한 농부가 농기구 호미를 소농장의 잡초 관리에 유용한 농기구로 소개를 한 건데요. 저기는 또 붙였네. 야, 우리나라 같아. 그 뒤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호미를 구매한 건데 왜 미국 주택들은 보통 그 집집마다 마당 앞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은 주로 삽을 사용했는데 너무 크지. 삽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땅을 파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삽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원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저 보호해야 되는 식물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미는 원하는 부분의 땅만 쏙쏙 팔 수 있고 동시에 한쪽 날이 날카로워서 칼처럼 풀을 벨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My tool really useful. 미국 정원을 휩쓴 K농기구 호미. 이 기세를 몰아서 농기구 대한류 열풍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강력한 열대기후의 나라 태국이에요. 사우디값, 인절미 빙수 주세값. 나도 망고 빙수 원모카. 자, 이렇게 바로 한국에 빙수가 펄펄 내리는 중입니다. 자, 태국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한국의 가로수길로 불리고 있는 방콕의 핫플레이스 시암 스퀘어. 진짜 큰 데인데. 자, 2015년 이곳에 첫 선을 보인 코리안 디저트 브랜드 눈빙. 눈치채셨죠? 눈빙이요? 네. 눈빙. 자, 오픈하자마자 진짜 그 인기가 쏘 핫! 자, 어느 정도냐? 11월 28일 오픈 첫날에 무려 400여 명이 몰려들었고. 오 마이 갓. 그리고 태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에서 4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 빙수의 가격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 태국에서도 단 2시간 만에 230그릇이 넘게 팔렸고 어머머머머머. 2016년 6월 한 달 동안만 월 매출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런데 태국인들이 매일 먹던 자기 나라 빙수가 아닌 한국 빙수에 확 꽂힌 이유. 일단 빙수의 기본 베이스인 얼음에 홀릭했다고 합니다. 빙질이 좋죠. 그렇죠. 원래 빙수는 대만, 일본이었는데 이제 한국 빙수구나. 자, 물론 태국에도 남캥싸이라고 불리는 빙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태국의 빙수는 한국과 달리 거칠고 투박한데 근데 한국 스타일은 이름에서 스노우. 눈꽃 빙수입니다. 자, 우유를 넣은 얼음을 곱게 갈아낸 눈꽃 빙수의 식감이 태국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세계에 감탄할 새도 없이 맛의 폭격. 우두두두두두두. 맛도 있죠. 자, 태국식 빙수는 잘 넣지 않았던 고소함의 결정판. 콩가루가 제대로 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데요. 대박이지. 또 빙수의 소울메이트죠. 떡. 이 쫄깃한 떡의 식감도 한몫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멜론이 통째로 들어간 이 멜론 빙수. 압도적인 비주얼로 게임 오버. 그렇지. 우리도 충격받았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랬잖아요. 자, 이 비주얼에 반한 태국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한국의 빙수가 그냥 단박에 태국의 국민 빙수로 등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구울 때, 캠핑장에 갈 때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바로 휴대용 부탄가스가 있더라. 바로 이 한국산 부탄가스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왜요, 이게? 아니, 딴 나라엔 이게 없어요? 부탄가스가 왜 세계를 쥐어잡아요? 자, 일단 그 위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휴대용 부탄가스 중 약 80에서 9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무려 부탄가스의 첫 제조국인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굴 제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우리를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압도한 거죠. 한국산 부탄가스가 일본, 중국, 또 동남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유. 딴 나라 건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휴대용 부탄가스는 only made in Korea를 삽니다. 광고를 받나 보다. 그렇습니다. 이 바로 부탄가스의 핵심, 안전성 때문인데요. 한 예로 국내 여러 업체 중에서도 안 터져요. 자, 이 광고로 유명한 B사는요. 부탄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5개 회사 중 해외 수출액이 무려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거죠. 그 이유가 지난 2006년도에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폭발하지 않는 부탄가스 방지 기술, CRV 기술을 개발해 발명 특허를 받은 건데요. 확실하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폭발 사고는 몇 건? 단 0건. 진짜 안전한 거네. 대박이네. 뒤이어서 후발주자인 5사에서도 2016년도에 역시나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가스 유출을 막아주는 TS 밸브를 장착. 여기에 폭발과 화재까지 모두 잡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자, 이런 기술 개발이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럼요. 그런 믿음 때문에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자, 이러니까 부탄가스를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확인하고 그것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집트 기자 지방 하면은 면, 인도 카슈미르 지방 하면 캐시미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은 천연 소가죽. 이렇게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가대표 패션 소재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반열에서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세계 패션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누에비똥, 펜다, 그리고 돌잔치 가반니가 선택하고 대극찬을 받은 것은 바로 장어가죽. 장어가죽?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요, 다른 가죽 소재보다 장어가죽을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같은 두께의 소가죽보다 1.5배나 질긴 것에 비해 촉감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또 어떤 염색을 입혀도 내추럴 그 자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런데 이 장어가죽의 원산지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엄지척 보증수표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특수 피혁 업계에서는 Eel skin is Korea. 장어가죽은 즉 한국이다라고 거의 동급으로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장어가죽을 우리나라 걸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장어가죽 가공 기술은 세계 유일무이한 수준이라는데요. 장어가죽이 건조를 하면 돌돌돌 말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손기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죽이라고 해도 어차피 생선의 비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루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내 장어가죽 장인들의 경력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그리고 중국산 또 남미산의 경우에는 장어가죽의 불량률이 무려 5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10%대.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하네. 우리나라는 손으로 하는 걸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칼 라거펠트, 이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아닙니까? 네네네. 와우, 이 장어가죽 실크처럼 부드럽고 고급진 걸 어디 거지? 한국산 장어가죽에 매료된 그는 2011년에 펜다의 SS 컬렉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장어가죽 가방을 선보였고요. 그 뒤에 누에비똥 등의 명품 브랜드에서 이 한국산 장어가죽을 초이스한 거라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가 그야말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장어 가죽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그렇죠. 선택을 한 거네요. 이곳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는 자랑스러운 음식이죠. 바로 KFC.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Korean Fried Chicken. KFC. 미국을 휩쓴 한국식 치킨 열풍의 주인공, 그 주역.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 W신문에서 워싱턴에 살면서 꼭 가봐야 할 음식점 40곳으로 선정된 이곳. 미국에만 70개 이상, 전 세계 9개 나라에 총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비치킨 전문점입니다. 2006년에 뉴욕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 비치킨은요. 달콤 짭짤한 맛의 소이 갈릭 소스와
매콤한 맛의 핫소스를 바삭한 치킨 껍질에 입혀서 비 치킨만의 스페셜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접수했는데요. Little more of the soy garlic, please. Thank you. SNS와 맛집 전문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 치킨의 단골은 얼굴책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의 비 치킨점에는 먼저 수행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후에 저커버그가 와서 치킨을 먹은 뒤에 유유히 떠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렇죠. 치킨이네. 이렇게 미국을 뒤흔든 비 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또 다른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도 미국에 진출, 다양한 한국식 치킨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치킨의 본주와 미국의 할아버지 치킨을 제치고 인기를 끄는 이유. 미리 튀긴 치킨을 데워주는 것이 아닌 그렇지. 주문을 받은 뒤에 바로 튀기기 때문에 바삭하고 신선. 또 닭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양념, 간장, 크림 등 다양한 맛을 만드는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누님 가라사가 치킨 뼈를 봤을 때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 이 치킨 명언을 그대로 실행한 해외 치킨 덕후들. 앞으로 한국 최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우리 1980년대엔 좋은 밥솥 하면 꼭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을 높이 쳐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요, 아닙니다. 밥솥 세대, 아니 국적이 교체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빠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선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어디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퍽퍽 끓어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입니다. 한국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혼수품까지도.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을 써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요. 국제 스포츠 행사로는 역사상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박인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을 두고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이죠. 유럽 팬들의 열기는 와 장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 제쳐놓고 이 게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떠오른 알사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롤.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에서까지도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리그가 결성됐는데요. 이때 e스포츠계의 조던, 메시, 김연아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독보적인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B 그 자체, 닉네임이 페이커, 이상혁 등장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도 적의 공격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공격은 완벽하게 때려넣는 환상의 무빙까지. 그래서 그가 소속된 팀은 세계 공식 롤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려 3회씩이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이 대회에서 2위까지도 한국 팀이 싹쓸이.
이래서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인들이 최강의 게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역대급 FPS 게임 오버워 B가 출시와 동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B의 점유율마저 제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버워 B 역시 범세계적인 리그가 창설됐는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임에도 왜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을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용병인 거예요. 우리가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오버워비에서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 팀은요. 팀원 전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선수 전원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메시, 산체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치트키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 게이머들. 일반 게이머들조차 프로급의 실력을 선보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기피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인 닉네임만 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e스포츠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영광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리아팀 파이팅! 지난 8월 18일 너튜브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1600만 뷰를 돌파하며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연구했네. 근데 진짜 고퀄이다. 어허.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8 전 세계 K-팝 지도.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요. 현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선전 중입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동남아권에서는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뚜릇뚜릇뚜릇와 같이 재밌는 안무가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와 같은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Dance the Night Away, 바야흐로 트와이스의 시대입니다. 아, 난리예요, 난리. 난리예요. 2016년 일본에 본격 데뷔하기도 전에 I'm like TT TT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TT 포즈가 너튜브를 통해 퍼지면서요. 여자 중고생들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를 강타. 일본 인기 연예인은 물론이고 우락부락 상남자 그 자체인 럭비 선수들까지 수줍게 TT하는 모습 앙증맞습니다. 다 따라하네. 자, 이렇게 일본 내 TT 신드롬이 세차게 불면서 결국 2017년 트와이스는 강제 데뷔. 그리고 데뷔 직후 한 달 넘게 일본 대중음악 5차트에서 탑5를 유지해 그 저력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K-팝을 즐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북한도 알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살그 몰래 듣는다고는 뭐 가끔 얘기가 들렸어요. 그렇죠. 풍문에 의하면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USB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컴퓨터에 꽂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요. 몇 번 뺐다가 끼우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처럼 파일이 딱 생기는 일명 스텔스 USB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 G드래곤의 노래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도 이제 우리 그리고 옛날 노래도 아니고 요즘에 핫한 노래들이 참 감사하네요. 예, 암암리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국위 선양 중인 K-팝 용사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눈과 고막을 호강시켜주세요. 수많은 해외 팬을 양성한 K-팝, K-드라마, K-예능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는 K-컬처. 그런데 이제 한류의 중심은 K-무비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일명 한류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2017년부터 베트남 역대 흥행 영화를 보면요. 부산행을 시작으로 군함도, 신과 함께 등 한국 영화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래요? 몰랐죠? 한국 문화에 친숙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영화까지 그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한국 영화의 인기 반열에 아주 비집고 들어가 올해 3월 역대 베트남 로컬 영화 흥행 탑3에 오른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영화 고고 시스터즈입니다. 써니. 그렇죠. 고고 시스터즈는 2011년 국내 개봉작 써니의 베트남 버전인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저 영화는 추억이 큰 부분이라 네. 각색을 되게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좀 다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먼저 원작을 살리면서도 철저히 현지화했는데요. 원작 써니를 보면 1980년과 현재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남북 베트남 통일 직전인 1974년과 반미 분위기가 해빙되던 시기인 2000년이 배경입니다. 영화 써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 추억 소환송이었죠. 어마어마했죠. 원작 써니에서는 80년대 올드팝 가요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70년대 베트남 히트송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영화 감독인 응엔 광중은 세련된 편곡으로 젊은 층에게 영화 OST를 어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리우드 열풍,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 기억나시죠?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20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코믹한 설정으로 화제가 된 영화였습니다. 1년 뒤인 2015년, 베트남에선 내가 네 할매다!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무려 780억 원 매출을 올리며 초초 대박, 흥행에 성공. 여기엔 베트남인들이 코믹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래 코드가 잘 맞는 게 인기 요인. 우리 영화에서는 배우 심은경 씨가 7,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고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를 아련하게 불렀었는데요. 베트남 영화에서는 국민 배우 겸 가수 미우레 씨가 베트남 국민가요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선율 아닙니까? 되게 정말 우리나라 좀 계속 듣고 싶었어, 나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이구나. 다운받고 싶어. 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할리우드 열풍이 불 수 있는 이유는요. 베트남의 6.25 문화, 또 식민지 생활을 통한 한등의 정서가 한국과 비슷해서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는 멈추지 않는 신화의 그 자체, BTS. 자, 지난 8월엔 신곡 아이돌의 뮤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무려 5,626만 뷰를 돌파. 너튜브 24시간 이내 최다 조회수 기록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비보드, 여기서 지난 5월에 발매한 Love Yourself 전 Tear, 이 앨범이요 당당히 비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한국 가수 최초 UN 총회 연설에 나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BTS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정말로 무궁무진한 BTS의 신화, 어디까지 기록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월드 투어를 벌일 예정이고요. 이미 9월에 LA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인 LA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해외 수많은 팬들이 텐트를 치며 며칠 밤을 새운 가슴 뜨거운 현장.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진짜 황당하다. 이게 옛날에 이게 심하냐, 우리나라에 진짜. 막 모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오면은 그래. 벌어지는 유키존 놀러. 그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고 90년대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랬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가 저들을 줄 세울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이토록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는 이유. 알 매거진에선 보통 사랑과 파티를 말하는 다른 팝들에 비해 BTS는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청춘의 고뇌와 권리 등을 노래하고 팬들과 교감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제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기존에. 그렇습니다. 청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담은 가사는 팬들에게 메시지가 됐고요. 이에 감동한 팬들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팬덤을 형성한 거죠.